네, 안녕하세요. 직업윤리 임채정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윤리 중에서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게 저번 주에 이어서 웹엑스에 좀 문제가 있는 관계로 라이브로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기말 시험을 보잖아요. 기말 시험 전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꼭 그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가셔서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 우선은 그 전까지는 11월 동안에는 계속 우리가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되는 것이 거의 고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오늘 배우기로 한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선은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의 모든 일은 일의 모든 거, 일의 모든 일, 책임 다 내가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뭐 사실 어떤 대통령보다도 미국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이제 권력의 막강함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죠. 미국이 뭐 세계 여러 국가 중에 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이 그러니까 녹음을 지금 뜨고 있을 때, 네, 속된 말로 뜨고 있을 때 아마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뭐 바이든이 현재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을 때쯤 되면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네. 갑자기 이제 녹화를 하면서 생각이 난 거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 그 수업을 들으실 때쯤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누가 됐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을 다실 때 과제를 쓰실 때건 뭐 유튜브에 댓글을 다실 때건 어쨌건 댓글에다가 누가 대통령이 됐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너무 재밌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과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그 시점쯤에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찍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권력의 막강함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오는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도 그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의 잘못을 들먹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루먼 대통령은 좀 달랐죠.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이제 추진하는 일이 잘못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 뭐 국회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도 이 부분하고 아주 무관하다라고 좀 어렵지만 전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트루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나 비난하는 태도 이런 부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들먹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트루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못됐을 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막 피하려고 했던 행동을 좀 안 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뭐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뭐 예를 들 수 있었지만 제가 트루먼 대통령을 예를 들면 말씀을 드렸었지만 책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이라고 한다면 모든 결과는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태도를 우리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일이 잘못된다거나 상황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사람은 사실 책임을 다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난 거다라고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이 바로 책임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뭐 지닌 이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든지, 그쵸? 누구의 잘못이든지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한 잘못을 내가 들먹인다거나 아니 비난한다거나 아니 비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쓰게 돼야 되는 그런 에너지들 있죠.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원래 써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다른 일을 위해서 저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할 때 아무래도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직업적으로 충분히 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내 선택에 따른 뭐 일들인 거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꼭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싶다거나 비난을 하고 싶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자기 변호라든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보호를 하고 변호를 한다는 게 꼭 무슨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든다라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로써 그렇죠. 혹은 뭐 행동으로써 조금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실 회피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는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에 이제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어떤 일에 있어서 우선은 책임 의식을 갖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인생 자체를 지배하는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일이라든가 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증명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100% 책임 의식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하고자 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범위, 그쵸? 범위에서 사실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되게 옛날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물이 반 정도 담긴 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그 시선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0ml 컵에 50ml밖에 이제 안 담은, 그러니까 50ml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은 50ml밖에 안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그 좀 어린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물론 제가 뭐 대학생 분들 가르칠 때도 정말 흔하지 않지만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간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 화장실 좀 수업 중에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말이 그렇죠. 화장실을 굳이 내가 손을 들어서 가야겠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면 꼭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화장실 좀 가면 안 돼요? 이러면 벌써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는 친구가 있었고 저 화장실 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자세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뭐 인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뭐 부분,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생겨나는 사건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은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일어날까?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똑같은 일이 생겨도 이거는 내가 선택한 뭐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뭐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 물론 슬프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책임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은 회사나 조직에서 좀 불필요한 사람으로 그렇죠? 인식을 받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고 반대로 내 일에 대해서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투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겠죠. 뭐 의식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겠지만 자기가 의식을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닌
그 조직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뭐 일이라든가 뭐 역할, 그렇죠?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한테 이제 맡겨진 책임, 그런 부분들을 내가 완수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의지와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조직에서 누군가와 함께 별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책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뭐 책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뭐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회사, 그쵸? 전체적으로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하면 뭐 지구라는 개념이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 속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서 벌써 이제 조기 취업하신 친구들도 가끔씩 메일이 오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작은 사회나 다름없는 회사에서도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회사라는 거를 배로 우리가 그쵸? 배 자체로 그 예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배가 항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내가 주어진 그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노를 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맞게 노를 저어야 되고 왼쪽에 있다면 왼쪽에 있게 노를 져야 되고 조타실에 있다면 조타실에 있는 대로 그쵸? 그렇게 각자의 포지션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 같이 비슷한 힘으로 비슷한 시간으로 노를 저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힘을 덜 쓴다라고 하면 방향이 삐뚤어지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이제 아마 들어가시게 되면 직위라든가 직책을 좀 보실 텐데 기업 자체가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이제 어떻게 나눠주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조직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팀장이다. 그러면 팀장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어진 기대하고 있는 롤이 있을 거고 뭐 대표다. 그럼 대표에게 원하는 롤이 있고 그래서 괜히 그냥 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뭐 대표를 시켜주고 뭐 이 사람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목소리가 커서 팀장을 시켜주고 이 사람은 뭐 힘을 잘 써서 실무자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그쵸? 라는 부분으로 직책과 그쵸? 직위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지금 대표 그쵸? 대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배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 배에서는 이제 선장 그쵸? 선장하고 비슷한 거죠. 우선 선장은 뭘 하는 사람인가요? 배에서 우리가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대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목적지, 배가 도착할 목적지를 정하고 또 방향을 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장, 그러니까 대표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가 어떤 목적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 그렇죠? 상상력, 목표,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라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안 읽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콜럼버스에 대한 아마 그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아실 텐데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이라는 꿈 자체를 선원들한테 심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원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신대륙이 있다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많은 대륙에 대한 그쵸?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따라가게 되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치열업이 되면서 힘을 냈던 뭐 그런 일화를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대표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롤 자체는 목적지 정해주고 비전하고 상상력을 충분히 심어주면서 그쵸? 선장이라고 하는 그 대표는 바다 넘어 그쵸? 배가 도착할 곳을 선원들의 머릿속에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임원. 뭐 사실 뭐 회사에 임원이 뭐 많죠. 회사에 아마 아무리 작은 회사도 임원이 없는 회사는 보통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좀 그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겠지만 가끔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큰 회사도 큰 회사의 나름대로 이제 임원이 있지만 가끔 보면은 일반 실무자들보다 임원이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가끔 이제 궁금할 때가 있죠. 실질적으로 뭐 임원분들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회사의 성격에 맞춰서 그 임원이 더 많고 적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그런 산업 분야는 임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훨씬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임원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 제가 이제 가끔은 그런 표현을 하곤 하죠. 그래서 어쨌든 임원을 만약에 배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배에서는 이제 1등 항해사죠. 항해사라는 표현을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제가 지금도 아마 그 게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게임 이름이 뭐더라?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게임인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휴대폰에도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떤 거냐면은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특산품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교역도 하고, 그 다음에 배도 막 수리도 하고, 좋은 배도 막 뽑고, 네. 그리고 막 항해사들도 막 가가지고 이렇게 스카우트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되게 저는 그런 종류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 게임인데, 어쨌든 배에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이렇게 항해사마다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임원이라고 한다면 배에서는 1등 항해사고 각 분야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원래 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무자들이라든가 관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만약에 이제 정말 이머전시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일반 신입사원이나 다른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바로 뛰어들었을 때 조금의 버퍼는 있더라도 바로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리더라고 했었던 대표, 그쵸? 선장을 보좌해서 목적지도 이제 설정하고,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은 분야별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뭐 그런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자원하고 뭐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기 아래의 구성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고요. 선장이 이제 꿈이라든가 비전을 이제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업무를 좀 설정해주는 역할도 임원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회사 직장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말 속된 말로 막 얘기를 할 때 임원은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몇 억씩 가져가고 막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임원에게 이제 그 정도의 보수를 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책임감 있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사실 보수를 주는 것이지, 회사를 더 오래 다녔다거나 어떤 직급을 달았다고 해서 그냥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정말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임원은 자기 보수에 비해서 책임감을 다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대표나 진정한 선장은 이런 임원을 걸러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한 임원이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데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아간다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건 대기업 기준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사회라고 하기보다는 대기업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대여섯 개 되는, 어떻게 보면 10개 정도 되는 대기업이 전체 경제를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일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밑에 어떻게 보면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이제 다 걸려 있어요. 이렇게 얽히설키. 그거에 비해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에 사실 명성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대만이라는 나라는 같은 산업을 같이 끌어나가면서도 대기업의 국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러니까 허리가 탄탄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제조라든가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이게 구멍이 뚫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어쨌건 간에 어떤 임원이 한 2억 정도 받아요. 연봉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시죠 다? 연봉이면 12달이잖아요. 12달에 12, 그냥 단순 계산해서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12 정도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가져가게 되는 그런 걸 이제 연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봉은 한 2억 정도 받아요. 근데 일반 지금 아마 2020년도 기준으로 대졸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4천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 편차가 좀 있지만 아직도 이제 뭐 2,200부터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받는 곳은 초봉이 뭐 6천대 초반 이렇게까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연봉이 4천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원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진짜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대졸 신입사원 5명을 채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게 무조건적으로 뭐 혈기가 왕성하고 젊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만 있는 대졸 신입사원 5명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임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포지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는 상황을 빗대봐야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책임을 안 하는 어떠한 임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선장인 대표가 잘 걸러내서 다른 쪽에다 적재적소에 그쵸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의 그쵸 책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관리자예요. 관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위로는 이제 임원을 보좌하죠. 바로 위에는 이제 임원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챙기게 되는 갑판장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실무자의 특성이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임원이 이제 일을 주겠죠. 그거를 이제 분배해서 실무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원보다는 관리자가 실무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왜냐면 더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목표, 정확한 세부 목표라든가 완료해야 되는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을 실무자들한테 말해줘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일은 잘하지만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입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무자라고 한다면 실무자는 실질적인 업무를 맡는 선원들인 거죠. 아까 노를 젓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도 젓고 만약에 뭐 군용이다 그러면은 막 포도 쏘고 그쵸 닷도 내리고 돛도 젓고 그쵸 배가 멈추고 움직이고 이런 정말 실무적인 일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제시한 시간이라든가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업무의 최전선에 있어요. 그쵸? 완전히 내가 이 일을 실제로 하는 거야. 내 손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날씨가 나쁘거나 아니면 밑에 막 이제 돌이 있어. 그러면은 선장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좀 보고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정말 보고할 수 있는 중간중간 이제 막 뭐 어느 정도 희석되긴 하겠지만 그쵸? 희석되긴 하겠지만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실무자인 거죠. 물론 제가 방금 뭐 표현한 의미에 맞춰서 어떻게 실무자가 뭐 이렇게 대표한테까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조직 구조 자체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조직 구조가 보통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대표한테 가서 직접 얘기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뭐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쵸? 픽사 뭐 이런 데 같은 데 이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조직 구조들이 있어요. 뭐 꽃송이 조직부터 시작해서 뭐 오케스트라 조직도 있고 막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을 다 배우려면 너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조직으로 하나 이제 표를 그려가지고 보여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그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말할 수 있는 조직들도 있어요. 꼭 대표가 가장 위에 있고 선장이긴 하지만 실무자와 무조건적으로 먼 그런 조직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조직 구조로 볼 수 있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들마다 독특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들도 많고 특히나 조직 구조가 이렇게 이제 수평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잖아요. 이건 수직적이고 아래 위로 되어 있으니까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우리나라가 좀 많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T 기업들이 조금 요런 조직 구조들을 좀 지향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실패라는 얘기는 굉장히 예민한 얘기이기도 하고, 남들이 다 사실 안 하고 싶어 하죠. 실패가 아무리 뭐 성공의 어머니네 어쩌네 해도,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쵸? 실패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실패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뭐 미국, 아니면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도 많이 하고, 실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실패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뭐 북유럽 국가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사실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천천히 보려고 하는데, 실패라고 하는 거는 망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이다. 그렇죠?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패를 통해서 성장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업만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도전 정신이 강조될 때 실패는 성공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실패학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학은 성공하기 위한 거죠. 역설적이죠. 보통의 학문, 의학이다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의술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렇죠? 법학이다 그럼 법학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실패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패를 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교훈과 지혜를 얻기 위한 학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기업의 성장은 실패를 빼고 언급할 수 없다. 성장의 이면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들 중에, 그쵸? 부모님들 중에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그쵸? 아니면 친구 중에, 아는 뭐 그 지인 중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하는 분들은 좀 뭐 다르다라고 하죠. 좀 통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겪지 않아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봐도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좀 통이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뭐 작고 큰 그런 실패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매번 뭐 엄청 잘 됐다고 해서 막 업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뭔가 일이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막 진짜 뭐 매번 막 진짜 꽁꽁 싸매고 들어가가지고 나 죽을 거야 막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통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냐면 실패가 없는 기업이 우선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실패를 해야 또 한 단계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IMF가 있었죠. 1997년도에 IMF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MF라는 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큰 거고, 뭐 기업의 부도라든가 아니면 개인 파산, 그쵸?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걸로 당연히 이루어져 있고, 뭐 실패라는 게 이렇게 뭐 아주 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린 하루에 살면서도 뭐 아주 많은 성공도 하지만 아주 많은 실패도 하죠. 이게 얼마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 실패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 삼아서 그 다음에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했다면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제 그 스테인레스나 쇠, 철, 뜨겁게 달궈진 거를 직접 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반복적으로 배워서 실제로는 뜨거운지 모르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뜨겁다는 걸 알고 장갑을 끼거나 뭔가 다른 도구가 없이는 안 만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실제로 뜨거움을 그죠, 당해봤죠. 그쵸? 이거는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내가 만약에 부모님 앞에서 그걸 만지려고 했다면 우리 부모님 그거 나한테 만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만져봐. 이랬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지지 말라고 했겠지만 만졌을 거예요. 그리고 뜨거움을 느꼈겠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그리고 나서 난 지금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내 행동 양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부분들부터 기업까지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실패,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실패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실패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시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덮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더 하겠죠. 아까 그냥 정말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뜨거운 걸 만지고 이런 것들은 부끄럽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덮을 필요도 없지만 실패라는 단어가 들면 우선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슬프고 잊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실패의 교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리지 못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단에서 한번 넘어졌어요. 근데 계단에 넘어진 걸 그 다음날 까먹었어. 그럼 난 또 계단에 넘어지겠죠? 또 까먹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자꾸 까먹어요. 그럼 그냥 반복적인 실패인 거죠. 근데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교훈이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넘어지려고 한다면 옆에 있는 걸 잡는다거나. 아이들은 못 잡잖아요. 근데 우리 왜 잡을까요? 운동 능력이 막 뛰어나서? 나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릴 때 아마 동네에서 놀이터 놀다가 어디 이제 아주 높은 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계단에 한번 걸려 넘어진 적 당연히 있을 거고 놀이터에서 넘어진 적 당연히 있을 거고 친구 얼굴에 스크래치 한 번씩은 다 내봤을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지금은 사실 아주 유아틱하고 쉬운 부분에 대한 실패였었지만 기업에서는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경험 자체가 너무 많아지면 기업에서는 패배감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실패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일본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실패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던 사람이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의 실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실패고 하나는 나쁜 실패입니다. 좋은 실패는 뭐냐면 내가 살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접적인 경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살면서 겪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뼈아프고 쓰라릴지라도 내가 그걸 만약에 겪어준다면 나는 그걸 거울 삼아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통 좋은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실패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해도 배울 것도 없고, 그렇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실패를 우리가 나쁜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기업으로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나쁜 실패는 어떻게 보면 한번 겪었다. 안 겪으면 좋겠지만 겪었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좀 막아주면 좋고 절대 안 해주면 좋고 좋은 실패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업에서는 그 가이드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장려해서 구성원들이 좀 이런 실패로 하여금 좀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통 나쁜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었지만 실패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성공을 위한 학문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를 알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삶에 플러스적으로 좀 뭔가 적용할 수 있게, 그쵸? 내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서 잘 되자. 그래서 기업의 현명한 지혜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실패학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패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진짜 많지만 그리고 또 실패학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도 당연히 낼 부분이에요. 이거는 써놓을까요, 여기다가? 시험 문제. 너무 친절하죠? 네, 시험 문제. 네, 시험 문제로 낼 겁니다. 그래서 실패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임하고 좀 연결해서 실패라는 부분이 왜 중요할 수 있을지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책임, 실패 굉장히 다 중요한 말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앙트러프로너십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앙트러프로너십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로 아마 많이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이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3, 4년 전, 3, 4년 정도 그때부터 그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말로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우리가 경영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그다음에 창업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그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앙트러프러너십을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다 이런 이제 말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말 자체는 사실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번역을 이렇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정신, 뭐 지도력, 기업가의 지도력, 기업가의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외래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 훨씬 더 사실 조금 표현이 진해서, 그런데 이제 정신이라든가 지도력으로 이제 말하기에는 앙트러프러너십의 그 아주 그 범위 자체를 다 포괄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가 돼서 앙트러프러너십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앙트러프러뉴어리얼 마인드셋, 앙트러프러뉴어리얼 마인드셋 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앙트러프러뉴어리얼 띵킹 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런 리더십처럼, 이거 외래어잖아요. 앙트러프러너십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영어 자체를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 뜻 그대로가 이해가 딱 되면 너무 좋을 텐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학이, 그쵸? 해외에서 노벨상을 뭐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언어가 굉장히 뭐 아름답고 표현이 다양한데, 그것이 이제 영어로 뭔가 이렇게 번역되기에는 부족해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앙트러프러너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업가 정신이고 기업가의 뭔가 지도력 이렇게만 표현하기에는 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라기보다는 그 적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 세대나 시대별로 어떻게 보면 표현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서 그 자체로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 기본적인 뜻 자체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앙트러프러너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프랑스어에서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에서 그 엔트로프렌드인가? 이게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프랑스어에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do something 이라는 얘기인 거죠. 착수하다, 뭐 시작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기업을 이끌어 나갈 때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이끌어간다, 약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의 진짜 그 대표, 리더에게 포함이 된 의미일 수도 있고, 당장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 안에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이런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실무자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막 수동적으로만, 그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그렇겠죠. 다들 주체적인 마음으로 내 기업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그래도 조금 더 잘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앙트러프러뉴얼 마인드셋, 그쵸? 어떻게 보면 앙트러프러너십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거는 요즘에 이제 창업을 얘기할 때, 혹은 창업이 아니어도 그냥 개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앙트러프러너십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게 사실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짧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쵸? 꼭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밑에 딸려있는 객식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앙트러프러너십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앙트러프러너십을 갖고, 내가 기업을 다니면서 내가 리더는 아니지만 앙트러프러너십을 갖고, 그쵸? 내가 가족 안에서, 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앙트러프러너십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어로 표현할 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적합하다. 글쎄요, 적합해서 이랬을까? 저는 하여튼 일본어로 이게 번역을 그냥 그대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기업가 정신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약간 그 회사의 대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내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앙트로프러너십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앙트로프러너십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됐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수동적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앙트로프러너십을 좀 가지시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앙트로프러너십은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네. 앙트로프러너십은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 동영상에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앙트로프러너십이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뭐 자기를 빗대서 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쵸? 자기를 빗대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뭐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앙트로프러너십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 같다. 왜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성향, 뭐 내가 이런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걸로 봐서는 나는 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좀 앙트로프러너십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사실 앙트로프러너십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대학교 교과과정 중에서도 이제 앙트로프러너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앙트로프러너십이라고 안 하고 보통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타고난지 몰랐는데 교육을 함으로써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의도야 어쨌든 간에 교육이라는 건 아주 많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나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풀어나오셔도 되고. 그래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트로프러너십을 실현한 국내 인물들 이래가지고 이제 보려고 이제 합니다. 앙트로프러너십, 네, 실현한 국내 인물들. 이미 미국에서는 시작된 지 오래됐고, 2011년을 기준으로 EU 국가에서도 앙트로프러너십 교육이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정규교육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이 도입된 배경은 사람들이 앙트로프러너십을 삶의 기술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앙트로프러너십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했을 때, 생산적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기 때문에, 슌페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 슌페터도 있고 뭐 깡두용 조셉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개념이 정리된 이래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와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앙트로프러너십의 정의와 해석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주도형 삶의 자세, 그렇죠?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역시 앙트로프러너십이고, 그 다음에 기회와 발견의 포착. 내가 뭐 여러 가지 실패도 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기회를 보면서 발견도 하고, 이런 부분들 다 앙트로프러너십 중에 하나고, 그리고 불확실한 존재와 한정된 자원 기반의 혁신적인 도전.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뭔가 생각하는,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위험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창업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화 역량. 내가 기본적으로 막 주체적이지 못하고 책임감도 없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실패도 무섭고 이러면 창업 안 하겠죠? 사업도 안 하겠죠? 회사도 아니겠죠? 그쵸? 그리고 조직과 기업의 경영 전략, 그러니까 경영 역량. 그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유 가치 창출. 요즘에는 이제 공유경제다 해가지고 많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역시 앙트로프러너십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앙트로프러너십 같은 경우를 실현하게 된 국내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정주영 회장,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신 그다음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앙트로프런십 같은 경우 해당이 됐죠.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의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 네, 얘기 많이 하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그런 분들이 보통 앙트로프런십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기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날인데,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앙트로프러너십이죠. 그 다음에 실패, 요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번에 하시는 게 이제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과제예요. 네. 기말고사 전까지 내시는 과제인데, 요거는 제가 과제방을 따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과제죠. 공식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 점수에 맞게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공식적인 과제는 이제 이 과제가 마지막이고, 뭐 나머지는 뭐 댓글 다시는 거. 댓글 다는 것도 사실 매번 달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이제 녹화 강의로 되거나 뭐 라이브로 강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출결 사항의 부분 뭐 하는 것들도 있지만 태도 점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라고 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과제방에다가 기한이랑 해가지고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마 이래도 또 질문 주시겠죠? 질문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수업을 잘 들으시거나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답을 또 해드려야 되나? 어쨌든 과제 같은 경우 우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페이지잖아요. 저희 A4 용지 한 페이지고 최소 반 페이지 그리고 최대가 한 페이지고 그 안에 과제의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번, 이름 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면 되고 뭐 이중제출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제방하고 그 다음에 제 메일로 이중제출 하셔야 되고 그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이거 어떻게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분명히 과제 어떻게 내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가끔씩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잘 하시는데 한 2분 정도가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답을 안 해줘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과제방에 과제를 올리시는 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근데 과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한 페이지를 하시는데 최소 반 페이지에서 최대 한 페이지. 그 안에 과제명, 그 다음에 과제 학번, 이름, 그 다음에 과제 내용,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대략적으로 보통 다 타자 치시죠? 수기로 쓰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보통 쓰시기 때문에 네,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거 정도로 하셔가지고 글씨체 전혀 상관없고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중 제출을 하시는데 과제방에도 올리시고 제 메일 주소 나와져 있으니까 그 메일로도 보내시고 네, 2가지 다 안 보내시면 당연히 점수가 깎이겠죠. 보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거 공식적인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평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평가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밑에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었던 부분들 참고하시고 요 그 유튜브 참고하셔가지고 그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 되고 과제 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제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유튜브에 댓글 하나 다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누가 됐는지 네,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그거를 꼭 달아주셨으면 해요. 네, 댓글로 그 유튜브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과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뭐 이런 말 한마디만 그 댓글로 달아주셔도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수업 시간에서 확인했다. 네, 이거도 댓글 달아주시면 진짜 완전 땡큐고 딱 그거를 보는 순간 이분은 아주 100%잘 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댓글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네, 제가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책임,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안트로프너십, 실패의 관계를 정의하시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뭐 사례에 빗대서 하셔도 되고 그냥 이론적인 부분들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유튜브 내용을 뭐 이렇게 쭉쭉쭉 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꼭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거, 네, 댓글 다시는 거를 제가 태도로 볼 거니까 그거 하시는 거, 그다음에 과제는 제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여기 메일 주소가 또 너무나 친절하게 나오고 있죠. 메일 주소 친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메일 주소로 이중 제출하시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11월 달에는 계속 녹화 강의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부터 어떻게 진행될지는 중간중간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